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했다, 그지? 처음에 병인 양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고, 병인 박해가 있었고, 병인 박해 먼저. 병인 박해라는 거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가, 그지? 많이 죽여 처형했던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척하비. 이렇게까지, 그지? 이렇게 순서를 잘 기억하고 그 각 사건마다의 어떤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10년 동안 집권하다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개항은 즉 항구를 연다, 즉 개방한다. 또 뭐 통상을 한다. 통상이란 거는 무역을 한다. 다 이런 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제 통상 개국론이란 게 나오는데, 통상 개국론, 즉 통상 무역을 하고 나라를 연다. 나라를 여는 걸 통상 개국론이라고 해.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한단 말. 우리 하야 알지? 이승만도 하야했다 했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하야라고 해. 하야를 하고 아들인 고종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 그지? 원래 왕인 고종이 정권을 이제 잡았어.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이제 이게 완화가 되는 거야. 조금 완화, 그냥 조금 이렇게 이 마음을 여는 이런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통상 개국론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리고 개항하자. 항구를 개방하자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일단은 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서 이게 하야를 했느냐? 이게 보면 조금, 근데 자, 흥선대원군이 이제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서 1873년까지 이게 10년간 집권했단 말이야. 10년간 집권을 했었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좀 작네. 이때 아무튼 많은 일들 했다, 그치? 그 개혁을 하고 부정과 비리를 다 이렇게 혁파하고 양반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그걸 깨부수고 왕실의 위엄을 살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막 세금도 다시금 잘 해가지고 국가 재정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외국 세력의 이제 등장으로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런 것도 두 분의 외세의 침략도 막아내고, 그리고 이제 오페르트 이제 도굴 수도 사건과 또 이 병인 양육 때 프랑스군이 도망갈 때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중요한 책들과 보물들을 약탈해가는 걸 보고 이 더욱더 이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펼쳐오다가 이제 흥선대원군 이제 집권기에 처음에 고종이 왕에 오른 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12살이란 말이야.
고종이 이제 12살 때에 이제 교황이 올랐단 말이지. 왕에 올랐어. 그러니까 12살 어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인 흥순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했었잖아, 그지? 10년 동안 하면 대체 지금 이제 그러면 흥순대원군이 22살 때까지야, 그지? 흥순대원군이 이제 집권할 때 어차피 이제 이게 그 왕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기 아들의 왕비를. 아들의 이제 왕비를 이제 맞아들이는데 이 우리가 세도 정치기에 그 권력을 잡았던 그 집안들이 다 뭐야? 왕비 집안들이었단 말이지. 그 순조 그 앞에 이제 그 정조 죽고 나서 순조 이렇게 그다음에 저기 저 뭐야 그 철고순 그러니까 태승문단 인명성 광인웅 숙경영 정순헌 헌종 순조 헌종 철종 이 다 보면 왕비 집안들 이 바로 안동 김씨가 왕비 집안들이었단 말이야. 걔네들이 이제 왕비 집안이 너무 빵빵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이 정권을 잡고 흔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흥순대원군 생각은 어떻게 했어? 이 고종의 왕비, 즉 흥순대원군의 며느리로 삼을 집안은 빵빵한 집안이면 안 돼. 그럼 또다시 이게 또 왕비들이 또 자기들이 또 막 힘을 키울 거잖아. 그래서 가장 힘이 없는 집안, 가문에서 며느리를 찾으려고 했대. 그래갖고 쭉 하다 보니까 여흥민씨 집안이라고 있는데 여흥민씨 집안 이제 민씨 가문에서 이제 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 민씨 가문이 뭐냐면 흥순대원군의 처가야. 흥순대원군도 민씨 집안의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 민씨 집안이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 큰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이제 민씨 집안에서 이 민자영이라는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이 민자영이 이제 민비가 되는 거야. 민비. 고종의 왕비 민비가 되는 건데 이 흥순대원군은 야, 내 처가야. 내 처가니까 거기 있는 처남들 내가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으니까 내 처남들은 내가 다 통제가 가능해. 내가 다 통제를 어떻게든 뭐 얘네들이 뭐 힘을 큰다 내가 확 누를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이 민씨 다른 집안보다는 민씨 집안이 좀 자기가 통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큰 집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기 아들도 그 민씨 집안에서 어찌 보면 같은 친척끼리 결혼을 시킨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민씨 집안에서 이제 민자영이라는 이 여자를 갖다가 고종의 왕비로 민비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돼. 그렇게 이제 맞아들였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명성왕후라 하지, 황후라 하지. 민비, 명성황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해. 이 민비라고 하는 거는 이 명성황후를 갖다가 이게 아주 낮춰 부르는 말이다. 이거는 이제 일본이 우리 뭐 이시조선처럼 우리 조선 왕조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그냥 이시성을 가진 이시 가문의 조선이다. 이렇게 낮춰 부르는 것처럼 민비란 말도 쓰면 안 된다. 명성황후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야. 민비라고 부르는 게 맞아. 이 명성황후는 언제 또 나왔냐면 이제 뒤에 이제 가면 일본군 깡패들이 이 민비를 살해하잖아. 그게 우리가 을미사변이라고 기억을 나는 모르겠다. 을미사변이 뒤에 나오거든. 그렇게 이제 원래 뭐냐면 이제 자기서 이렇게 왕비는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왕후라고 이름을 갖다가 이제 이걸 올려줘. 원래 왕비는 살아있을 때는 그 성을 붙여가지고 김비 또 아니면 최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성에다가 그 뒤에 자기의 그 어떤 그런 그 당시에 받았던 어떤 그런 자리의 이름을 붙이거든. 그리고 이제 죽고 나면 무슨 왕후라고 이렇게 이름을 올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 민비는 을미사변 때 일본인 깡패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왕후라는 직책을 못 받았어. 못 받고 그 뒤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설립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는 황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명성황후라는 이런 이름을 이제 고종 황제가 이렇게 붙여줘. 명성황후라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받은 이름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을 때니까 민비라고 하는 게 맞지. 이럴 때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이름을 갖다가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고종을 갖다가 우리가 고종이라고 부르면 안 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웠잖아.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쓰는데 그럼 우리가 보면 광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황제 이름은 우리가 고종 하면서 왕비의 이름은 황후 하면 둘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을미사변 이후로는 명성황후라는 말을 쓰는 게 맞고 을미사변 이후로 아무튼 이제 대한제국 이후로는 고종 황제라는 말을 쓰고 명성황후라는 말을 쓰는 게 맞고 대한제국이 생겨나기 이전에 황제 국가가 되기 이전에는 그냥 조선이었기 때문에 고종 민비라는 말이 맞는 그냥 상식.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또 사이가 안 좋았어. 흥순대원군하고 민비가 왜 안 좋았느냐? 흥순대원군이 이제 이 사이가 이게 집권하던 시기에 아무튼 아직 아들도 어리고 이제 민비가 고종보다 1살인가 2살인가가 많아. 그냥 너희들은 그냥 이 궁궐 안에 그냥 처박혀 있어라 된 거야. 처박혀 있어라. 모든 정치는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그냥 한마디로 허수아비 왕비 취급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민비한테 일단 그래도 이게 뒤에 낳을 이제 이게 왕의 의무 중에 하나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왕. 그러니까 언제 아들 낳을 거냐? 오늘 날이 좋은 날인데 고종하고 오늘 잠자리를 하는 게 좋지 않? 이 사사건건 이렇게 이제 확 좀 트집을 잡고 아무튼 조금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좀 이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사랑을 좀 안 줬대. 안 주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 민비가 임신을 하게 돼. 근데 첫째 아이는 그냥 유산이 돼 버렸어. 그냥 뱃속에 있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죽고 둘째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기쁘겠어 이제 아들을. 이제 훗날 왕이 될 고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기 때에 아무튼 이 민비가 얼마나 이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자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왕실에서 이제 왕비가 애를 낳으면 왕비가 안 키워. 다른 이게 이제 궁녀들이 대신 다 키우고 유모가 키우고 젖도 유모가 먹이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야. 그 기저귀도 유모가 갈고 이제 이 절대 왕비는 이렇게 안 하는데 얼마나 이 민비는 자기 아들이 사랑스럽고 또 안에서 외롭잖아. 또 고종도 이 민비한테 좀 소홀히 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서 너무 아들이 나오니까 이 아들이 자기의 전부인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비인 자기가 직접 애 똥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이렇게 했대. 궁녀들 너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야 민비가. 여봐라 누구 아무도 없느냐. 무슨 일이십니까 중전마마. 내 아들이
똥구멍이 없다. 항문이 안 보인다. 항문이 막힌 채로 태어난 거였어, 아기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커. 이때 이제 조선의 외국인 의사가, 알렌이라는 외국인 의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 알렌이 이제 이 민비 보고, 이거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멍만 하나 내주면 됩니다. 그냥 이 피부 쪽에 잠시 이렇게 막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칼로 한번 싹 이렇게 구멍만 내면 충분히 이제 먹은 거 소화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렌이 이제 그런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흥순대원군이 어디 왕이 될 애기에게 칼을 대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고 수술하는 걸 막아버렸대. 그러면서 이제 그 깐난 애기한테 산삼을 먹이도록 해라 해가지고 산삼을 먹였는데, 이 산삼 약효가 얼마나 세냐? 깐난 애기가 이걸 버텨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먹고 그냥 얼마 있다가 그냥 애가 킥 죽어버렸대. 깐난 애기 때.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될 때. 그러니까 민비는 시아버지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근데 이러한 이제 설도 있다는 거야. 이게 정식 그러니까 기록에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거기 보면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이제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나와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에서 조선왕조 실록에는 없지만은 그러한 이야기도 있다는 게 이런 거야.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뭐 딱 이렇다 아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셋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뒷날 왕이 되는 순종이야. 고종의 아들인 순종. 셋째 아들이 순종이야. 아무튼 핵심은 시아버지하고 이 며느리 민비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22살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민비가 이제 이 자기 남편인 고종을 설득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아버지한테 맡길 겁니까? 당신이 조선의 왕입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조선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고종도 듣고 보니까 맞거든. 내가 근데 아버지한테 내가 이게 개길 수는 없지 않소. 아버지가 무서운데. 그러면 제가 다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민비가 계획을 짜. 그래가지고 이제 양반들 중에서 아주 존경받던 최익현이라는 이제 이 최익현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이런 이제 양반의 일단 이제 이렇게 양반한테 시켜가지고 이 흥순대원군한테 상소를 올리게 해. 흥순대원군 마마, 왕족의 정치를 금하소서. 즉 왕족이란 말은 왕이 다스리는 게 정도입니다. 왕족은 이제 그만하소서 하는, 즉 지보고 하는 말이야. 지보고 물러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흥순대원군은 기분이 아주 안 좋지. 안 좋은데 이 민비가 이 양반들한테 이 거래를 해. 내가 호포제 폐지해 줄게. 흥순대원군이 실시했던 호포제 있잖아. 양반들도 군력을 갖기 위해서 너도 세금 내라는 걸, 그걸로 불만이 엄청 많았거든. 그거 너가 다시 없애줄게. 내 딸을, 민비를, 우리를 지지해줘. 해가지고 오케이 좋아 해서 수많은 양반 유생들이 단체로 상소를 올린 거야. 흥순대 이제는 왕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는 이제 흥순대원군은 그만 물러나십시오 라고 멍한 데서 다 이렇게 양반들이 상소하니까, 또 원래 또 이렇게 또 왕이 또 나이가 들면 또 왕한테 다시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어렸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거지. 이미 성인이 넘었었잖아. 그래서 잘 수 없이 흥순대원군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응? 알겠었어? 근데 이렇게 물러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흥순대원군이 했던 그런 이 호포제도 폐지시키고, 민비가 자기의 집안 세력들을 갖다가 주요 관직에 다 앉혀버리는 거야. 주요 관직에 아까 그 세도 정치기처럼 자기 집안에 뭐 사촌 오빠, 오촌 오빠들을 막 사람들을 갖다가 관직에 다 앉혀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또 민비는 일단은 지금의 이제 대세는 흐름은 개방과 개화다. 문을 여는 게 대세인데 시아버지는 너무 문을 막고 있다. 지금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특히나 우리 청나라 민비는 특히나 청나라를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일본은 뭐냐면 일본의 어떤 지금까지 기존에 자기들이 해왔던 제도와 법과 문화와 뭐 어떤 모든 걸 싹 다 바꿔가지고 근대화를 했고 청나라는 자기들이 어떤 정신, 문화,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서양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우수한 이제 기술만 도입하자는 이런 주의였거든. 그러니까 민비도 일본보다는 이게 청나라처럼 이렇게 우리의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신분 제도나 이런 모든 건 다 그대로 두고, 그냥 서양의 어떤 그런 문물,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 이렇게 통상거부 정책을 이제 고종과 민비가 플러스 민비가 이제 둘이 힘을 짝짝꿍 해가지고 흥분대원을 했던 수교 정책을 갖다가 완화시키고 통상 개국론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거지. 밀어주면서 이제 개항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어. 여기서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통상 개국론이란 거는 뭐냐고 하면 이제 나라의 부국강병, 나라가 부자가 되고 병사가 군대가 강해지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개항하자, 개방하자 이런 주장이고 주요 인물이 중요해. 어느 누가 했느냐? 박규수. 박규수 어디서 이름 들었었는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평양 관찰사였던 박규수. 그 박규수 하고 오경석, 그다음에 유홍기 이 사람이 이제 통상 개국론자들의 어떤 초기 인물들, 일대 초기 인물들이다. 이 세 사람이 좀 중요한. 이 사람들한테서 이제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고 제자들이 점차 이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초기 사람들이야. 그걸 알아둬야 되고. 이제 원래는 보면 있잖아, 그지? 이게 또 한쪽으로 새는 건데, 이 아까 박 교수가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아까 제너럴 셔먼 사건 때 평양 관찰사라 했잖아. 이 사람도 좀 약간 좀 머리가 좀 이게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그거 불태워가지고 침몰됐잖아. 근데 이 박 교수는 그 제너럴 셔먼호를 건져가지고 한양으로 보냈대. 왜 보냈냐니까 이 커다란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알아내가지고 우리도 이런 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흥순대원군한테 이제 이렇게 이걸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흥순대원군 사람을 모아서 했는데 도무지 원리를 이해하지를 못하겠어. 이게 뭐냐면 전기기관으로 일하는 전기선이었거든. 막 연기가 펑펑펑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람의 힘이 아닌 배 자체 힘으로 뭔가 움직이는데 아무리 분석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 혹시 뒤에 미국이 이걸 빌미로 공격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증거를 없애자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다 그냥 완전 분해해 버렸대.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져가라 해가지고 한양 주민들이 막 하나하나씩 다 그걸 들고 가가지고 증거물을 싹 이렇게 없애버렸다고 해. 그러고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이렇게 뒤에 미국하고 우리 조선하고 이제 그거 이렇게 수교하거든. 미국인이 보니까 어느 기와집에 어디 보니까 USA라고 뭐가 적힌 게 기와집 담벼락에 뭔가 하나가 딱 붙어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영어가 쓰인 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에 뭐가 막 이제 장식용으로 붙어 있고 이렇대.
그리고 이제 이게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저기 통역관, 청나라의 통역관으로 일했던 사람이라서 청나라에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청나라가 이렇게 문물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머리가 빨리 깨있던 사람들이었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서 그냥 알아두면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생겨난 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강화도 조약이 중요합니다. 별이 땡땡땡땡 5개는 돼야 돼. 별이 5개. 진짜 노는 거는 별이 5개. 돌침대가 아니고 강화도 조약이 자 1876. 근데 이게 이제 배경이 있어. 배경. 이 강화도 조약이 생겨난 배경이 있단 말이야. 이 배경은 뭐냐면 아다시피 아까 이제 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이 이제 고종과 민비가 대외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지? 이제 좀 개방하고 개항하고 통상 개국을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운요 사건이 발생해. 운요 사건. 운요호라는 일본 군함이야. 운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1875 1년 전에. 근데 이 운요 사건이 뭐냐 그러면 미국이 처음에 일본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개방을 하게 되었냐 그러면 미국 군함이 미국 페리 제독이라는 아무튼 그 해군 사령관이 미국 군함을 갖다가 일본에다가 들이대 가지고 막 대포를 빵빵빵빵 쏜 거야. 그러면서 일본한테 전쟁할래? 개방할래? 이렇게 이제 물은 거야. 일본이 근데 저 대포에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는 바로 항복할게요. 우리는 바로 개항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고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근대화를 이루어내가지고 아주 빠르게 근대화가 됐단 말이지. 일본은 이제 근대화가 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이 이제 지금 조선에 대해서 지금 조선이 보니까 청나라도 들어오고 아까 보니까 이제 병인양요 프랑스도 오고 다음에 미국도 오고 막 이렇게 서양들이 들어오는데 일본은 조선은 뺏길 수 없거든. 저거는 내가 먹어야지. 조선은 내가 먹어야. 우리 과거에 임진왜란 때도 못 먹었는데 일본은 조선만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조선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근데 지금 당장 전쟁하기는 좀 그래. 전쟁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힘이 조금 약해. 그리고 다른 외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일단은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조선에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조선을 선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다가 우리가 미국한테 당한 대로 똑같이 해주자. 해주고 운요라는 군함을 몰고 강화도로 들어간 거야. 대포를 붕붕붕붕 쏜 거야. 전쟁할래? 개항할래?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고종과 민비도 약간 생각이 좀 이렇게 이제 뭐 개항 쪽으로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굳이 뭐 전쟁을 갖다가 하기에는 일본한테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개항할게 라고 했던 게 이제 운요 사건이란 거야. 운요 사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그 프랑스 군함도 우리가 말이야 물리쳤고 미국 군함도 물리쳤는데 그 군함보다는 일본 군함이 그렇게 좋은 군함은 아니었는데 의지가 없던 거지. 막을 의지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고종과 민비는 이제는 생각이 개항해야 된다는 생각 속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약의 성격이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떠한 조약이었느냐? 외국과 실시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하나가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한 조약이다. 평등하지가 않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왜 불평등한 조약이냐 하면 일단은 강화도 조약에서는 4개 조가 제일 뭐야. 일단 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즉 누구의 간섭을 또 받지 않는 자주국임을 선포한다. 이걸 일본이 왜 선포해줘? 이건 우리가 선포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선포해줘.
조선은 자주국이다. 왜? 이때 우리 조선은 이 청나라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었단 말이야. 청나라가 이 어떤 우리에 대해서 좀 간섭도 하고 청나라가 해라면 해라는 대로 해야 되고 어떤 청나라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일조에다가 조선은 자주국이니까 청나라 너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응? 즉,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거를 청나라의 종주권이라고 하는데 청나라의 종주권을 갖다가 부인하기 위해서 이걸 부인하여 조선 침략을 갖다가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게 이게 일종의 의도단 말이지. 유리하게 하기 위해 종주권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종주권이란 거는 그러니까 어떤 간섭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즉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단 말이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부인한 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 할 수 없다. 왜? 조선은 스스로 자주국이기 때문에 청나라 너네 간섭하거나 지배하지 마. 대신 우리가 할 거야. 이런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조에서 부산 외에 2개 항을 개항한다. 즉 부산과 그다음 원산, 제물포는 지금 인천 이게 3개 항을 개항한다. 3개 개항, 3개를 개항한다. 이거는 이제 뭐야? 이제 우리가 일본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항구를 개방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7조는 해안 청량권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게 참 어이없는 건데, 해안 청량권 뭐냐면 이 해안을 갖다가 일본이 샅샅이 다 우리 조선의 해안을 다 조사를 다 해가지고 즉 해안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권리인 거야. 왜 해안의 지도를 그리겠어? 다음에 침략할 때 어디로 오면 좋겠다, 어디가 낫겠다, 어디가 뭐 물살이 세고 어디가 물살이 약하고 어디가 뭐 바위가 있고 암초가 있고 어디로 오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는 그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 해안 청량권은 말 그대로 조선의 어떤 그런 조선 침략을 위한 지리 정보를 파악하는 거야. 정보 파악.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리 정보를 미리 다 파악한다는 거지. 해안 청량권을 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음에 10조. 지혜법권. 그지? 지혜법권은 이 세계 항구에 이제 개항했기 때문에 이 세계 항구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단 말이지. 이 일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조선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일본법으로 처벌하겠다. 즉 일본으로 우리가 데려가서 처벌할 테니까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너거는 살인을 해도 일본은 건들 수 없어. 온갖 그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 너거는 일본인 건드리지 마. 이게 바로 치해복권이란 거야. 이거는 이제 일본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면 이제 1조부터 하면 이건 다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지.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이렇게 우리 해안 청량권과 지혜법권 이게 가장 중요한 불평등 조약이란 거지.
이게 또 거기다 또 부속 조약까지 있어. 부속 조약. 이거는 이제 여기에 따르는 부속 조약이 있는데 이 부속 조약이 더 기가 막혀.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일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 세금을 안 매긴다. 일본 상품에 대해 무관세, 세금이 없다. 세금을 안 매겨. 그러면 일본 상품이 그냥,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물건이 싸. 일본 물건이 잘 팔리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매겨줘야만이 이렇게 일본 물건값이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상품과 조선 상품과 이게 서로 경쟁이 되는데, 무관세, 세금 매기지 말래. 일본 상품이 그냥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야. 다음에 또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일본 화폐의 그런 사용과 유통. 아니 일본 있으면 일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화폐로 어떻게 조선의 화폐로 써야만 되는데, 일본 화폐가 그대로 쓰여지면 일본 화폐가 이제 조선인들에 의해서 이게 쓰여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선의 경제가 일본 경제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 어느 나라의 화폐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 화폐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게 돌고 돌 수 있게끔 허용을 한 거래. 그 다음에 양국의 무제한 반출 허용, 유출 허용. 양곡이란 거는 곡식이야. 곡식, 쌀. 조선에 있는 쌀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이 뭐냐면 일본은 그때 이제 근대화에 성공했잖아. 산업혁명이 일본에 일어나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농촌에서 인구가 줄어들어. 왜냐하면 도시에서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농촌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다 몰려가는 거야.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농민이 부족해. 그러면 농민이 부족하니까 쌀을 많이 생산 안 하게 돼.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을 먹고 살잖아. 쌀값이, 일본의 쌀값이 막 올라가. 쌀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족한 쌀을 갖다가 조선에서 들고 오자. 그러니까 조선 쌀을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이 부속조약으로 넣었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선의 쌀이 부족해져. 조선의 쌀값이 올라가 버려. 사람들이 쌀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이제는 예전에는 1,0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막 3,000원, 4,000원을 줘야 쌀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굶게 되는 거지. 이러한 부속조약 때문에 이것들이 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